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강창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인데요. 이름 참 좋습니다. 좋나요? 네. 네. 왜냐면 메밀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와 이름이 똑같은데 저희 자랑이라면 유튜브에서 이효석을 치면 제가 먼저 나온다. 네이버에서 이효석을 치면 그 이효석 작가님이 먼저 나와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조금 더 유명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걸 제가 만들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교육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과 관련된 걸 교육해드리겠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주제입니다. 이제 노후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목은 여기 보시면 50대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제 자식에게 기대던 시대에게 셀프 부양의 시대로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가 왔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다루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마음 아픈 얘기고 이거를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이런 얘기를 풀어낼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이 얘기가 아마 이제 추석 연휴 때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진짜 어렵고 아픈 얘기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왜 쓰시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1973년 10월부터 이 금융이 투자업계에 입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이렇게 중개하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20년 전에는 자산운용사, 펀드 운용하는 그 운용회사의 CEO를 대표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장기 분산 투자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지키도록 설득을 해야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있던 운용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이제 제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9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고 또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트러스턴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들어와서 또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트러스턴에서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쭉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아직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는 않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면 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또 그 얘기야.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또 그 얘기야가 진짜 어려운 얘기, 듣기 뭐 싫은 이유가 아니 안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답답한 게 답답한 게 장기 분산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얘기냐. 그러니까 참 그게 답답한 거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노후 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48년 후에 노후 설계 전문가로 밥 먹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이 노후 설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3, 4년 됐나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다가 약간 항의 쪽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그전에는 노후 준비, 뭐 노후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노인분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면 한 30대부터 또 40대부터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게 노후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 주식 투자 하는 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왜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왜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60~70%가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원칙을 지키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많은 젊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자산 관리를 시작하도록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그 퇴직연금 중에 DC형 연금이잖아요. 그쵸. 그 DC형 연금이 정말로 원칙을 지켜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모르는 게 뭐야?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대부분 직장인들이 30년, 40년 어떻게 보면 장기 뭐랄까 적립식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DC형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DC형 퇴직연금 운영이 잘 되고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박쳐놓은 채 지금 동학개미 투자 뭐 주식 샀다 팔았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놀랐던 게 금년 연초에 어느 우리 대형 증권사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 행태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그 회사의 투자는 투자가만 그런지 전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0대 투자자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1년의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100%면 한 번 샀다 한 번 파는 게 100%거든요. 네. 그럼 6,800%라는 거는 68회전 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일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은 언제 합니까? 지금같이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일에 소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일에도 실패하고 투자에도 실패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30대, 40대 이런 또는 젊은 투자가부터 나이 든 투자가분들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그 희망인데 쉽게 되진 않아요. 근데 한 90분,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모인 장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고 나서는 그렇네요. 이 강의를 좀 일찍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만 하게 되면은 내 말도 경청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거를 열심히 지금 해왔고 그동안 해온 거를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이.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의외로 대답을 해주신 게 분산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기 분산 투자가 하는 그런 투자 환경 그리고 이제 투자 분위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 분산 투자하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 그걸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DC형 우리나라 지금 제가 좀 255조인가요? 네. 엄청난 지금 퇴직연금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수익률 나쁘다고 난리인데 그게 다 단기로만 샀다 팔았다 하니까 나쁜 거지 20년, 30년 장기 투자 원칙을 지켜서 하면은 미국의 퇴직금 백만장자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지키도록 하려면은 그 밑에 이게 생애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어떤 이제 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이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는데요.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 별로 해보지 않은 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주식수사 사타팔했다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 날리면 노후가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다르다. 그거부터 시작하는데요. 1단계는 뭐냐면 그 현역으로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월급 받을 때죠. 그때는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 가면서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착실히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장기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연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언제냐면 퇴직하고 나서부터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모아놓은, 퇴직금이 월급이 없잖아요. 월급이 없죠.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정도를 이렇게 매월 나눠 가지고 꺼내 쓰고 나머지 자금은 3% 정도로 운용하는 게 세계 평균이더라고요. 3%의 수익률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1%씩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뭐 4%씩은 쓰고 어차피 4%는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면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직접 한다면 전체 갖고 있는 자기 금융자산 중에서 한 20% 정도만 주식 종목을 사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축이겠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해서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2단계에서 그 기대 수익률 낮추는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이 많이 꺼내 쓰지 말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네. 그러면 많이 꺼내 쓰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 매달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연금을 받는 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그만큼은 생활비에서 덜 꺼내 쓰잖아요. 네. 그만큼 덜 꺼내 쓰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전략한다. 지방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줄인다든지 뭐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생활비를 한 50만 원, 100만 원 줄여. 그리고 이제 또 뭔가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50만 원을 벌든지 100만 원을 벌든지 근로소득.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약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으면 덜 꺼내 쓰잖아요. 그렇죠. 덜 꺼내 쓰잖아요. 그러면 3단계로 많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단계는 언제쯤 시작되냐면 80 전후. 약간 판단도 흐리고 그럴 때 이제 운용에서도 졸업하고 꺼내 쓰기만 인출만 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원금 안 깨먹는 뭐 CMA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놓고 아껴서 쓰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 단계별로도 자산 관리 전략이 다르고 또 같은 현역이라고 하더라도 20, 30대가 다르고 30,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 다르거든요. 20, 30대는 뭐냐면 퇴직해가지고 입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층 연금 가입부터 시작해야 돼요. 3층 연금. 그렇죠. 국민연금. 제가 대표님 제가 하나 좀 질문을 이제 드리면 중간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CFA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적어드렸지만 그 표현 중에 영어로 outlive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outlive, financial asset, 나의 금융 자산보다 오래 살 리스크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글을 보고 뭐 금융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레이싱을 한다 치면은 누가 더 오래 사냐의 게임인데 나의 자산이 오래 사냐 아니면 내가 오래 사냐. 내가 오래 사는 게 리스크라는 거잖아요. 참 이런 말만큼 어렵고 슬픈 얘기가 어디나 싶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세대별로 현역이냐 퇴직하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닿았을 때 가능하면 내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3단계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다르다. 네. 그런데 보통 자산 관리하게 되면 뭐냐면 그냥 뭐 사야 되죠? 그럼 주가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인생 단계별로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인생 설계에 맞는 또 이 자산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에 자기에 맞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20, 30대는 기본적으로 삼층연금은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냐면 남은 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삼층연금에 그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100세 시대에 가능하면 오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적 자본 투자를 이게 시작해야 되는 게 20, 30대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20, 30대에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 증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을 68회전을 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주식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적 자산에 투자한 것이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래해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투자다. 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거 하고 있을 바에야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100세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이제 노후 설계 아니면 뭐 노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뭐 20, 30대가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듣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지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작년부터 그 유행하는 말이 이 돈에도 일을 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에도 일을 시키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요. 돈에만 일을 시키자고 하는 것 같아 들려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요. 일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엄청난 그게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재테크에 매달려 가지고 일에서 소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대표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제가 감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대변을 하자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 받는 거 그거 쥐꼬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어차피 해봐야 돈도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옆에 있는 애는 집 샀어. 나는 차장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 빨리 했는데 그래서 월급은 많이 받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 샀어. 얘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무슨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막 그 좋은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니고 빨리빨리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는 되시죠? 자산 격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너무 커졌어요. 너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죠.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니까 그건 국민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뭐 아주 정말 이 정치하는 분들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한 그 6,800% 20대 투자가처럼 해서 과연 그 성공할 수 있느냐가 자체가 문제고 또 성공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에 소홀해서요. 옛날에도 차이는 다르지만 다들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 가졌어요. 저희들도.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한 30대쯤 돼서 그냥 지금으로 하면 화요적인가요? 40대쯤 해가지고 회사 관두고 돈 좀 약간 모아서 파이어. 그런데 그런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모아둔 자금이 끝까지 유지가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됐더라고도 마땅히 일해서 진급할 때 진급 못하고 마땅히 일이 없는 사람 보면요. 나이가 50, 60 되면 뭐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외로움. 참 이게 별로 그 인생에 왜냐면 돈이 지금 궁할 때는 보이는 게 눈에 돈밖에 안 보이지만은 약간 여유가 생기고 나면 내가 이 짓 하려고 이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 문제는 그 요즘 유명한 존 리 사장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 코리아 펀드 매니저도 하고 그 날리던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특히 신문기자나 이런 분들이 주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미치겠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알고
6,800% 회전해서 성공을 하겠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에 소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저는 일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충분히 자산운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에도 일을 시키지만 더 중요한 금융자산이 자기 직업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거죠. 그건 이제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재테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굴러가야 되는 우선 거죠. 천에 단기적으로 해서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벌어서 약간 그 돈이 있지만 운 좋게 어느 때 성공했다가도 그 다음번에 국면에서 제가 48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 그때 난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몇 년 후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냐? 또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걱정이 뭐냐면 많은 유튜브들이 시황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를 오늘 또 밥 먹고 내일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펀드를 운용했던 사람,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전업 투자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보통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이 그걸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맞아요. 저는 그런 점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는 않지만은. 근데 저는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한 90분을 딱 앉혀놓고 저건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요. 끝나고 나서 그러네요. 이 유튜브가 댓글 보면 알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댓글 제가 30대 댓글 다 보시는군요. 제가 30대의 투자가인데요. 지금 이 나이에 이걸 본 걸 참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하루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어디 공무원 연금에서 따지듯이 왜 이걸 이제 가르쳐줬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심정을 제가 이제 추론해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나보고 너무 늦었다 나는 이제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 입장에서는 늦은 게 아닌 거죠. 늦은 게 아닌 거고 지금부터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0, 30대는 삼성연금 들고 인적자본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40대가 되면 나이별로 할 게 뭐냐면 우선 건강 리스크, 건강 리스크에 대응을 잘해야 돼요. 아니 거기서 몸 망가져 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나이가 60 넘어가면 생각지도 않은 병이 생기거든요. 저도 암 수술 2번 했어요. 정말요? 제 아내도 1번 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실손보험. 그런 거 하나 들어두는 거. 그게 건강 리스크 이 관리를 40대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0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자녀 리스크를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40대가 되면 이제 요즘 나이가 늦으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녀들이. 그럴 때 부부가 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그 아내분들이 그걸 이제 애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남자분이 여기서 밖에서 강의 한번 듣고 와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빠져. 그럼 끝이에요. 근데 저는요, 제 손자, 손녀를 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열심히 교육열이 높은 건 좋아요. 근데 제일 저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 중에 나쁜 점이 뭐냐면, 애들한테 자유를 생각하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이게, 뭘 길러야지 요즘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육공부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다 조사해가지고, 스케줄 다 따져서 너는 이 시간에 여기서 가서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강의 과외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은 엄마하고 싸기 싫으니까 그냥 따라서 한단 말이죠. 제 손자가 있는데요. 그 여의도에서 그런 과외 공부 그렇게 다니다가 그 요즘 지방에 요즘 많은 대안학교도 아니고 이런 그 학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별한 교육인데 그런 데로 전학을 갔어요. 가니까 엄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저 혼자 기숙사 쓰고 그러니까 네. 책을 읽고 아. 저는 정말로 자식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세대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엄마들이 박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돈을 들여서 지금 제가 재작년인가 그 우리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들 쓰는 집이 3커플 중에 어떤 집이었냐면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1억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과외비로 3,36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들 쓰는 집입니다. 그리고 등록금 내야죠. 책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언제 저축합니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근데 제 손자의 경우를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기숙사비는 좀 들지만은 과외비 안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몇 달 사이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라는 뜻이지 네. 애들 박쳐놓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부모의 네. 도리 자녀의 뭐 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자유를 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거기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뭐 100년쯤 전에 태어난 한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교육받은 부모들이 더 문제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과외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지금 안 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제가 저희 업계에서 재작년인가요? 사내 변호사 1명을 뽑는데 네.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넘치잖아요. 네. 그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대 하나, 기타대 하나. 기타대를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회사는 그렇게 했느냐? 그 전에 스카이 법대 나와서 인류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게 실패. 채용에. 네. 도련님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 뽑은 3명이 다 인류 법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자기 발로 나가고 2명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아. 씩씩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러면요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 가지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논펜으로 전락하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아.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 샜어요.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0세인데 작년까지 연봉 1억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나오니까 금방 딴 데 데려가요. 내가 보기엔 80까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려움냐? 이 우리나라의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이더라고요. 10,000번째가 2006년. 그러니까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렸어요. 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렸어요.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네.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네. 근데 다들 부모들은 뭐냐면 과외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잘 봐야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직업은 사라진다는데. 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추석 때 보신다면 다 같이 모여서 부모님, 뭐 아들, 그리고 손녀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본다면
맞아, 저게 맞아,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활에 관련된 얘기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자녀 리스크를 얘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와 관련돼서는 예. 그 말씀은 책에서 나온 세 가지 착각 중에 세 번째 착각, 즉 이제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 어머니들의 54세였거든요. 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32년 늘어났어요. 아,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5년이면 끝났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주에서 요양보호센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시는 걸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60대 노인이 70대를 부양하고 계세요. 노양보호사가 60대시고 70대 노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제 부양하러.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마 70대가 80대를 부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연금 문제가 우리가 자녀들 저희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게 나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국민연금을 낸다고 하면 내가 퇴직할 때쯤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대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 걸 대비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이거는 내가 너 가지고 내 거 재산 운용해서 받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개인연금도 그렇잖아요. 개인연금.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들여야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하는 거는 소홀히 하면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나고요.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 젊은 세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직원한테 하는 게 뭐냐면 MZ 세대들이 침묵을 하면 국민연금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지금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못 받게 생겼으니까 나 불입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질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씩씩해요. 민주화를 이룬 나라잖아요. 젊은 세대가. 저는 그래서 제 밑에 직원한테 그 연구원한테 그랬어요. 그 MZ세대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연금 개혁 안 하면은 너희 정치가 널 안 찍어준다. 무슨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연금을 개혁 바꿔야 되죠. 지금 금년에 대통령 5년 동안에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그 안 바꾸는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왜 관둔 그만 자기들이 해태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연금에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안 해놓고. 제가 욕을 먹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연금 개혁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표의 숫자를 봤을 때 노인분들은 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편에 들기보다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받는 연금 줄어들면 나는 너 안 뽑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쪽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즘 보면은 뭐랄까 20, 30대 동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 30대가 목소리를 내게 되면요 젊으니까 훨씬 노인 세대보다 더 그러고 노인들도 그게 자기 애들들이니까 그걸 깨닫게 해줘야죠. 노인들한테도 그게.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아직은 우리가 싸난 돈이 있잖아요. 세계에서요. 우리처럼 몇백조 원을 쌓아놓고 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뭐냐면 이게 다 없어지고 나면 현역한테 받아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것이 덜 오래오래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도
전체 국민보다 더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국민연금의 자산도. 국민연금의 자산이 먼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고, 국민연금 자산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정도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 좀 그런 꼴이 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나 뭐 이런 꼴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런데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면은 너무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MZ세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바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취업도 안 돼서 취업하려고 너무 바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제 MZ세대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들어서 다행이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 투표할 때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몰라서도 못했을 것 같고 바빠서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위기의식이나 이런 그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저도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네. 20, 30대가 아까 말했죠. 삼평연금 가입한 뒤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 네. 그 다음에 40대는 자녀 리스크와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50대가 가게 되면 이제 퇴직이 슬슬 가까워지거든요. 네. 이게 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네. 뭐냐면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필요 없는 거 팔아서도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80%가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저는 지금 요즘 부동산 얘기하면 욕 먹으니까 참 어려운데, 네. 뭐냐면은 작년에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그 PPP 환율이라고요.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구매율을 평가해서 가구당 순자산을, 주요국의 순자산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53만 8천 달러더라고요. 네. 약 5억 한 5, 6천 되나? 근데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고 일본이 48만 6천 달러더라고요. 더 높네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네. 이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70% 정도가 금융자산이고 부동산이 30%고,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이퀄 부동산이고, 그게 지금 고평가돼가지고, 고평가라고 뭐 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비싸니까 이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부동산이 계속 오르거나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요, 1990년도에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비슷했어요. 그게 30% 지금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줄은 이유를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노후가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럼 일본의 그 비율이 그렇게 60%였던 거가 30%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 빼고는. 두 번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몇 억의 금융자산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 집은 없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 사면 또 세금 내고 관리비 나가고 골치 아프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빌려 살고 이거는 딴 데 투자하자. 냉정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안 산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집은 없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집이 없다. 근데 누가 빌려준다, 은행에서. 네. 눈 감고 집 사죠. 우리 분위기로 보면. 그렇죠.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요, 일본도 30년 전에는 비슷했어요. 네.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들은요, 유목민국가나 해양국가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30년 집값 떨어지고 뭐 떨어지면서 그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둘째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사면서 확 태어났으니까 집값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집 사는 그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아직 좀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베이비붐의 그 전체 인구 중에서 비율이 아마 우리의 2배쯤 될 거예요. 기간이 일본은 6년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28년 계속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 끝나요. 그러면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그 집값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 뭐냐면 비중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의 가계 자산에서 집의 비중이 줄어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고, 첫 번째가 집값이 빠졌고, 그러니까 집값을 올렸던 이유 두 나라를 그 사이에 비교하는 건데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던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거꾸로.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싱가폴, 그 다음에 홍콩, 다음에 세 번째예요. 90%예요.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거든요. 보통 나라들이 80% 도시화율이 되면 멈춰요. 근데 우리는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끝났어요, 이제. 그 집값 올리는 그 동인이 뭐냐면 농경문화,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도시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진국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요, 내가 집이나 가게 갖고 있다 세를 넣는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 세입자의 권리가. 우리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일본도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내 집에서 빌려주고 집값 월세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은요, 다 전문업자에 맡기고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한단 말이죠.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나이가 60쯤 되면 선진국처럼 부동산 비중이 70% 정도는 안 되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 집 파세요 이런 말을 들리고 제가 댓글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겁나는데, 네. 뭐냐면 금년 내년 이 금리는 낮지 돈은 넘치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파세요 사세요 이 말은 못하지만, 네. 그런 좀 준비 반반 정도를 맞추려는 노력은, 그러니까 비중이 그래야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일본도 집값이,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샀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3억 6천에 사가지고 1억 2천에 사가지고 91년 피크일 때 3억 6천까지 올랐는데 지금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려요. 3천만 원이요? 네, 우리 돈으로. 네.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빚이 없으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 분지 부채 저축분의 부채 비율이죠. 각 가정에. 부채 비율. 그 평균치가 보니까 일본은 제일 높을 때가 20, 30대예요. 179%. 그러니까 네. 빚이 많은 거죠. 네. 그때 빚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네.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빚이 없는데 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율이요, 제일 높을 때 우리도 30대 131%예요. 그런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되더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5년 기간 동안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20년 후 또는 10몇 년 후 노후가 됐는데 일본과 같은 지급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그때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는 얼마나 많겠는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파세요 사세요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중은 맞춰놔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게 50대 또는 60대 초반까지 퇴직 전후에 사람들이 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할 일의 준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 퇴직 후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거죠. 돈이 없으면. 네. 근데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외로움. 세 번째가 외로움. 그러니까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일이에요. 돈이 되는 일이든 또는 뭐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까 공무원 공단 얘기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공단에서 그 퇴직 수기를 공모했어요. 퇴직 수기. 수기. 퇴직하시고 이제 뭐 일기처럼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네.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그 수기의 90%가 나와 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한 분만 얘기하면요.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인데 퇴직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휴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보니까 뭐냐,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 주간 노인 보호센터. 요즘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 노인이 나이 좀 더 든 노인을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요양원 같은 데 일본 가면요. 60, 70, 80대 된 분들이 요양보호사가 많아요. 그게 이제 면접 보고 붙어서 갔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그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은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더 온대요. 딴 데서. 또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제목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저 개인적인으로 보면은 제가 20대 후반에 일본으로 연수 가가지고 노인분들 일하는 걸 보고 쇼크를 먹은 거가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준비를 한 게. 그때 먼저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살아보면요. 그런 게 아니구나. 알아요. 근데 뭐냐. 젊을 때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좀 해놓으면 그걸 깨달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면 노후가 행복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독자분들이 이 책으로 간접 경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희망입니다. 네네. 결론이고. 아주 쑥스럽게 책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 만나 뵙는다고 어제 대표님 만나 뵐 생각에 뭐 또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어떤 질문을 드릴까,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되게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거의 다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교육인 거잖아요. 교육.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생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가 가진 자산보다 더 오래 살면 안 돼요. 그게 리스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이제 투자라는 것의 접근이 사실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 말처럼 정말 이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꼭 돈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지만 돈이 있더라도 100만 원만 해도 천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단 이게 뭐 이제 세대가 관계없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도 보니까 20대도 읽어야 되고 20대 젊을수록 읽으면 더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자랑을 좀 드리자면 제가 공부하시는 분만 오세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신 분도 많고 저는 저희 채널에는 막 사고 팔고 뭐 이런 분들보다는 좀 주식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그러니까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당부의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몇 개 그 유튜브를 영상을 봤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공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 장기 분산 투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왜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저로서는 아주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늘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